그럼 나머지 차이나는 이 200만원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면제라고 치면 채무 면제 이익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얘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자, 다음 5월 25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5만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 2천만원이 있다. 한 주당 입력가액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이번에 문제는 증자 문제라는 거 알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증자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5만주. 그러면 금액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이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자본거래가 있으면 우리는 우선상계 할 건데 얘 손해봤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쓸 건데 지금 현재 문제 출제위원이 장부 조회하면 있을 내역을 적어주는 스타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주는 정성을 뿌리치면 안 되겠죠. 써줘야지. 그래서 얘 먼저 우선상계를 하고 그럼 얘 먼저 2천만원을 줄이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돈만큼은 손해본 거죠.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5천만원을 전부 4,700만원에 처분하였다. 주식 처분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냥 딱 봐도 우린 단기 매매 증권 팔았는데 장부에 5천만원짜리 팔고 4,700 받으면 300만원 손해봤고 그런데 수수료까지 손해봤네. 304만 5천원 손해봤겠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것부터 지워주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천만원 쓰고 차변에 돈을 보통 예금에 돈을 받을 건데 4,700에 45,000원 빼면 4,695만 5천원 아닌데? 맞나요? 맞죠? 4,695만 5천원. 그럼 차이나는 304만 5천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게 되겠죠. 빼고 받았다니까. 4만 5천원 빼고 쓴 거예요. 4,700에서. 자, 이런 분위기면 제가 늘 산수 잘못했나 고민한다라고 했죠. 맞죠? 예. 방금 순간 내가 산수 잘못했나? 다시 더하기 빼기 하고 있었잖아. 자, 그럼 우리 5문제니까 5문제 먼저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제 메인 매출 전표를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첫 번째 6월 13일이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6월 13일을 열고, 이걸 연 이유는 아래에 부가세 유형 적혀 있는 거 활용하려고. 이거 보고 과세 유형부터 써두자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6월 13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13번 매출 면세가 되겠죠. 아이고,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이걸로 11번 매출 과세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입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있죠. 그러면 과세거래네요. 그럼 57번 카드 과세가 될 거고,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글자가 있네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봤더니 매입거래처 선물, 그럼 접대비네. 그럼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까 54번 불공. 그렇죠? 다음 9월 22일 징빙이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 말은 아무런 증빙해 준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과세거래네. 과세거래인데 증빙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 14건별. 14건별.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원재료, 그럼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죠. 51번 매입과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유형부터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지금 제품 팔고 다음 달 말일로 전액 받으면 외상매출금이네. 뭐 특별한 거 없네. 그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 매출과세 전자제품 30개 50만원이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대한이었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우리는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품 매출 맞으니까 이대로 하면 끝. 우리 시험 때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다음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주식회사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시 자산계정으로 입력할 것.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책상을 샀는데 자산 처리하면 비품이죠.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비품이다, 미지급금이다. 그럼 7월 25일날 우리는 57번 카드 과세에 적혀있고, 우리가 산 건 책상을 샀고, 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 쓰면 분리될 거고, 자, 나한테 전표를 준 사람은
스카이마트고, 카드사는 세무카드고. 미지급금액 카드사만 적으면 되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액 카드사가 붙도록 시험 때는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비품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꼭 카드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편리한 옵션으로 쓰시는 거예요. 미지급금액 카드사만 꼭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비품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전에 그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상거래면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에 붙고 카드사가 붙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계정 과목은 꼭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다음 3번 9월 15일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만원은 즉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아서 불공제사유라서 불공이었고, 매입거래처 선물한 거면 접대비고, 생산 부분이면 500번대 접대비고, 근데 돈은 30만원만 보통 예금 줬고, 그러면 165만원이니까 135만원은 한 달 후에 줬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쪽에도 제가 보이니까 9월 15일날 54번 풀고 선물 세트고 15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영선으로부터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 우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우리는 5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30만원을 줬고 나머지는 우리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럼 이번엔 제품 판 거죠. 그럼 제품 매출이고 보통 예금 돈 받았다. 분계는 이게 끝이네요. 그럼 9월 22일날 이번엔 14건별이고 제품을 팔았고 이번에도 110만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될 거고 거래처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고 제품 매출에 보통 예금에서 돈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풀 때에 과세 유형은 전혀 이야기 안 하죠. 적어놓은 거 보고 그냥 쓰시고 분계만 계정 과목만 문제 보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순서를 그렇게 잡으세요. 문제 다 읽고 과세 유형 잡으면 헷갈리고 꼬여요. 그리고 사실 매매처 전표는 차변 대변을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 내가 증빙으로 매출 매입 잡으면 그러면 계정 과목만 문제 전부 다 읽고 흐름 알아서 계정 과목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5번 9월 28일날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도 원재료 산 거고 1,500은 보통 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네. 그죠? 제가 왜 쉬웠다고 말하는지 느낌 아시겠죠?
좀 어려운 거, 지금까지 일반전표 매매처럼표에 특이한 거 없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 때도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쓰면, 자, 예, 끝났죠? 자, 이제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소득 문제. 자, 첫 번째는 제가 앞에 미리 예고했었죠? 얘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때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드물지만. 그죠?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는 일단 이번 신고 기간이 1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럼 산적 일자를 체크하고 문제 없죠? 4월, 5월, 6월. 그리고 이제 산적일, 환가일 중에 우리는 빠른 날 환율을 쓸 건데 미국 ABC사는 산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래서 산적일 환율로 갈 거고, 미국 DF사는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환율로 갈 거고, 미국 베이징사는 산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산적일 기준 환율로 갈 거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대로 쓰면 되죠. 자, 또 아래 내려놓고 저도 봐야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기간이 4월 1기 확정이겠네. 자, 4월부터 6월 수출신고번호, 산적일은 무조건 산적일을 쓰고, 그리고 US 달러 환율은 1150원, 외환은 5만 달러, ABC다다. 산적일은 무조건 산적일을 쓰고, US 달러 1130원, 6만 달러, DF사다. 얘는 중국 위안, 환율은 170원, 금액은 70만 위안이고, 베이징사다. 이것마저 쉽죠. 제 생각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반 전원 합격일 것 같은데. 그죠? 자, 다음 2번. 다음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신고서 내용부터 이 내용부터 보고 입력 한 번에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에는 그래도 부가지 신고서 열어두세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번호 이야기할 테니까. 자, 그럼 매출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세의 세금계산서는 1번에다가 8억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은 포함이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분리시켜서 공급가액을 우리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적혀있는 곳에 3번 칸에 쓰면 되겠죠. 얘도 과세의 현금 영수증 3번 칸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내구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5번 칸에 쓰면 될 거고, 직수추는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쓰면 될 거고, 대손세액 공제가 있네요.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2020년 9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항고에 대한 받으러옴 3,300만원 벌써 포함. 자, 예, 되나요? 안되죠? 왜 안돼? 지금 이익이 확정신고인데 얘는 2기에 발생한 거잖아. 6개월이 아직 미경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이 아니고. 다음 10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주식회사 상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이면 대손사유 맞죠? 그럼 얘 세액이 얼마죠? 200만원. 그죠? 자, 지금 이 숫자는 깔끔하기 때문에 200만원 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잘 안 들어올 때는 나누기 11을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 그럼 세액이 딱 나올 거니까 나누기 1.1은 공급가액 내는 거고 나누기 11은 세액을 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200만원을 이제 입력할 때 플러스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로 써야 돼요? 이게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수현씨 말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해야 되죠. 이번엔 대손 당한 거잖아. 당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회수했을 때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야 되니까 플러스 할 거고 매출세액에 더 할 거고, 얘는 대손 지금 당한 거잖아.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200만원이라고 써줄 거예요. 8번 칸에. 다음 매입 자료는 전자세금계약서 과세 일반 매입에, 그럼 세금계약서에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에 6억 1000만원, 6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전자세금계약서 고정자산 매입액에 업무용 기계장치 고정자산이고 비용용 승용차 고정자산이고 얘 둘이 합쳐서 9천만원에 900만원 쓰고, 항상 불공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 매입에도 불공제 있을 수 있고 고정자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계약서 받은 거에서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을 둘을 먼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불공제 있는 거를 16번에 50번 칸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 10번에 쓰고 얘 11번에 쓴 후에 3천만원만 불공제에 또 다시 써줄 거예요. 넣었다 빼야 되니까. 불공은 두 번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이게 기타의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 얘는 그냥 21번 칸에 바로 쓰면 되죠. 얘는 특별한 거 없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있어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 그럼 매입이죠. 수취한 거니까. 그럼 우리 38번 칸에 예정 누락분 있는 쪽에 써줄 거예요. 얘는. 다음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계약서 지연전송분 500만원 있대. 그럼 지연전송에 500 써주면 되겠네. 정말 문제에서 뭔가 답 다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람 오랫동안 문제 내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첫 번째 세금계약서 과세매출액 8억원 여기 1번 칸에 쓰고, 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합쳐서 공급가액 6천만원을 여기에 쓰고, 3번 칸에 다음 영세율 세금계약서 발행한 거 6천만원 여기에 쓰고, 직수출 2천만원. 다음 대손세액 공제받은 거 마이너스 200만원. 그래서 매출세액이 지금 8600에서 8400으로 줄었죠. 200만원이. 다음 매입에서 세금계약서 일반 매입액 6억 1000만원에 6100만원, 고정자산은 9천만원에 900만원. 그럼 이 중에서 불공제는 비용음용 승용차만 있으니까 16번에 50번 가서
여기에서 3천만원에 300만원 쓰면 지금 얘 둘이 합치면 7천인데 300 빼서 6,700만 공제한다라고 됐죠. 생략해서 받은 거는 넣다 뺄 거라는 거예요. 300이 지금 들어갔고 여기서 뺀 거죠.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서 300만원. 다음 우리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하는 거. 얘 금액 1000만원에 100만원이고. 다음 지연 전송한 거. 자, 지연 전송에 500만원. 그냥 대놓고 지연 전송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공급 가액으로 써서 1%, 2%, 0.3% 이렇게 가산세를 하는 거고, 여기 아래는 여기는 누락한 납부 세액이니까 10%다 20%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00을 쓰는 거지 세액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0만원 쓰고. 그럼 이제 얘 가산세 있나요? 국세기록부서 가산세? 없죠. 왜냐면 누락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세액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늦게 환급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를 안 할 거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로 가서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에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난 여기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죠.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죠? 그럼 우리가 납부할 때 보험료라고 썼으면, 전부 다 처리했으면 보험료를 우리가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사원 출장용이니까 800번대. 자, 얘가 보험료면 얘는 즉 보험료 취소하는 건 내년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다. 자, 그럼 이제 내년 것만큼 취소하고 선급 미뤄준 비용이다 라고 쓸 건데, 우리 이상적인 비율이죠. 딱 절반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올해든 내년이든 딱 500만원이니까. 얘는 500만원이다 라고 쓰면 끝나네요. 여러분이 봐도 문제가 괜찮았던 것 같죠. 이 정도면. 자, 다음 2번. 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건 올해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우린 지금 차입한 거니까 돈 빌렸네요.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지. 이자 줘야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 비용의 자리는 차변. 근데 지금 안 주고 내년에 1년 후에 줄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다. 그럼 이제 우리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자 계산을 해보면 2억원에 이자율 0.303 3%면 326 600만원이네요. 맞죠? 그럼 600만원이 1년치 이자인데 9, 10, 11, 12 4달간 곱하기 12분의 4를 하면 자, 얼마 나오죠? 3분의 1이죠. 200만원이다. 12분의 4가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 200만원만큼이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문제였죠. 그죠? 다음 이제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보면 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기말 원재료 150, 제공품 630, 기말 제품이 650. 근데 추가 정보에 원재료 194만원은 운송 중에 있대요.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부터 매입자 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부터 매입자 거. 그럼 얘는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선적을 했죠. 그럼 매입자 거네. 근데 내가 매입자의 입장이네. 그래서 내 재고 자산이죠. 그러면 얘는 이 금액에 더해줘야 되겠네요. 금액 194만원 이것도 내 거네. 그럼 얘 금액은 합치면 344만원이 되겠죠. 344만원이 내 금액이 될 거고, 다음 당사의 제품 485만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다. 위탁 판매요. 그럼 지금 수탁업자가 보유 중인 것도 아직 안 팔았으면 내 거죠. 그럼 제품 여기에 내 거에다 포함해야 되겠네요. 자, 금액은 485만원. 그럼 얘는 둘이 더해주면 금액이 1135만원. 그럼 이따 결산자료 입력에 이 금액을 써주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원재료를 제거해, 기말 제공품 제거해, 기말 제품 제거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 회계 기준이 법이 아닌데 기준법이래. 자, 그럼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엄청난 정보죠.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래요. 얼마나 좋아.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그냥 자동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것만 안 놓치면 되겠네.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고 하는 게 외상 매출금 그리고 1%다. 매출 채권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만. 그죠?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3천만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상각하며 월할 균등상각이 정해법으로 하는 거예요.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자, 그럼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해 보면 취득원가가 3천만원. 그럼 무형자산은 단종가액은 없으니까 정해법 5년이면 그냥 5로 나누면 1년에 600만원. 하지만 얘는 올해 취득한 거라서 5월달에 샀죠. 그럼 5월 31일날 사도 5월달 한 달에 치는 거예요. 그럼 5, 6, 7, 8, 9, 10, 11, 12 8달이네. 그러면 12분의 8. 그럼 얘는 3분의 1을 썼죠. 12분의 8. 그러면 400만원이 올해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네요. 수동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수동계산한다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400만원, 대변에 영업권 400만원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우린 자동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자동계산에 영업권에다가 400만원 써줄게요. 자, 어떻게든 우리는 수동결산 1번, 2번 문제를 먼저 입력을 하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첫 번째 문제가 차변의 성급비용 500만원, 대변의 보험료 500만원, 차변의 이자비용 200,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것만 수동계산은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수동계산 끝났으면 계산자료 입력 가서, 원래 보통 때 같으면 대손 삼각 버튼부터 누를 건데 이번에 무조건 여기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순서대로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 기말 3번 문제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산출해뒀던 344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630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1135만원. 이제 이건 이따 전표 추가하면 이 문제는 끝날 거고,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건데 1%고 외상 매출금만 할 거래요. 마이너스인데도 친절하게. 자, 근데 방금 당구장 표시에 그 글자가 없으면 무조건 수동계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들어온 거 보고 아래쪽에 영업권 방금 우리 계산한 게 400만원이었죠. 4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항상 계산자료 입력은 자동계산 붕괴 완료 글자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표 추가 클릭해서 얘라고 하고 이 글자를 보고 얘를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계산까지 끝났네요. 자, 우리 원천익수 문제하고 유로 문제는 이제 내일 시작하면서 저와 같이 풀고 또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세 분 하니까 누굴 이야기하는지 알겠나요? 큰언니 미애씨, 나르씨. 하루에 한 회차씩 풀고 있죠. 외우고 있죠. 하루에 한 회차씩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다음 주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아니면 다음 주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은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이제 우리 지금 이번 주말에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 15회차가 지금 우리가 책을 가지고 기본 예제처럼 풀어서 그렇지 15회차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 들어오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부터 마지막 소득세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는 걸로 해서는 아직 우리도 그렇게 안 해봤죠. 아는 문제다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답 적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던 문제랑 똑같은데 나왔는데 틀리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나왔던 거는 안 틀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이제 이번 주말에 공부를 조금씩 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생겼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두세 회차 정도씩은 쭉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내일 모레하고 그 다음 하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막 두세 차 정도씩은 너무 많이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봤던 거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는 생각에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합격해놓고 책 보면 책 저자가 뭔 생각으로 쓰는지까지 보일 테니까 일단 합격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